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결국 만났습니다. 4년 5개월 전의 만남과는 양국 정상의 처지도 또 회담 의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시선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무기 거래나 또 다른 차원의 군사적 협력을 하기로 했는지에 쏠렸는데요. 일종의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위험한 거래가 정말 이뤄진 건지 이번 회담이 불러올 파장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각종 회담에 자주 지각하는 걸로 악명 높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전용 열차로 3박 4일을 달려온 김정은 위원장을 웃으며 맞습니다. 이들이 만난 곳은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러시아의 로켓과 인공위성 첨단 기술이 집약돼 운영되는 시설로 우주 탐사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로켓도 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그게. Д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김정은은 푸틴과 함께 로켓 단지를 돌아보며 여러 차례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드러냈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강국의 신장과 똑같은 이 발사장에서 탐공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두 정상은 배석자 확대 회담과 1대1 회담, 그리고 만찬까지 4시간가량을 함께했습니다. Конечно, уже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맞서 성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그리고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공동 선언문도 없었고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 기자회견도 없어 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4년 전 회담 당시 김정은을 수행한 이들이 주로 외교 라인이었다면 이번에는 리병철, 박정천 등 군수내부가 대거 포진했고 북한 재래식 포탄 생산 책임자인 조충용 군수공업부장 등이 동행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군수공업부장, 강순남 국방상, 또 해공군 사령관,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군부 인사들이거든요. 많은 분야의 논의가 되겠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건 탄약과 재래식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들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당장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푸틴이 김정은을 우주기지로 초대해 북한의 위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적극 드러낸 만큼 그 반대급부는 정찰위성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군사 정찰 위성도 발사하는 데 실패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미 연합 자산에 대한 정보 우위를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획득함으로써 결국은 군사 정찰 위성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 전투기 공장과 잠수함 등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가 들어선 콤소몰스크 나아물에도 찾은 만큼 이와 관련된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식량 지원이나 노동자 파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오갔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의 탄약과 러시아의 식량 이런 어떤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 거래는 물밑에서 이미 성사가 됐을 거다. 4년 전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려던 김정은이 푸틴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은 궁지에 물린 푸틴이 먼저 손을 벌린 만큼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어떤 지원 능력을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불 관계가 4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미국은 푸틴이 국제적 왕따에게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Now, a year and a half later, after losing tens of thousands of Russian soldiers and spending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here he is begging Kim Jong-un for help. 북러 간 무기 거래와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인 유엔 안보리 체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첨단 기술로 북한이 무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 본토까지 위험해지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선을 넘으면 북한을 무장시켜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전략 전술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견해 일치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짚으시기 위한 공동 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 연대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양국의 밀착은 갈수록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실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wel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and we'll deal with it appropriately.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데 맞서 북한과 러시아가 한층 밀착하고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은 당분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지켜보는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북한과 혈맹이라고도 불리는 중국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 선양 총영사를 지냈던 신봉섭 교수를 만나서 북중 관계의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밀착이란 말로 표현되긴 하는데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선에서 언젠가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старый друг лучше нового друга. 그런데 중국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중국이 북한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 하면서도 과도한 밀착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그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을 챙길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은 그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朝鲜领导人对俄罗斯的访问，这是朝俄之间的安排，关系到是朝俄之间的关系。 지난 구구절에 중국 대표로 류고중 부총리가 파견이 됐었죠. 열병 행사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김정은 옆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고요. 북한 매체들도 별로 크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좀 냉담한 그 대우를 받은 걸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류고중 부총리 방북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북한이 가장 그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민생 개선, 민생 개선에 대한 그 협력 의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이라는 카드를 열어놓고 러시아에 지나치게 북한이 경도되는 것을 조금은 견제를 하면서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은 경제 협력 카드를 통해서 북한을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 이런 걸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뿐 아니라 연합 군사훈련을 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중국도 여기 함께 할 거로 보시는지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사 여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흔적도 물론 없고 중국도 아직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주변 정세가 신냉전으로 고착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이 편가르기를 하면서 진영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亚太地区是和平发展的高地，合作发展的热土，绝不能再成为地缘争夺的决斗场。 이번에 그 북중러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이 돌출 변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중 우호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협력만큼은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합 훈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을 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이건 아직도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는 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과의 공식 만찬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외 공개를 했다는 점은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일종의 밀당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혹시 중국의 힘든 상황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난 200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투자한 누계를 총액을 한번 뽑아봤더니 대략 6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대북 지원을 제한하거나 정책을 바꾸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었잖아요.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중국이 비핵화 역할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 해서 그대로 응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느냐 그리고 국익에 부합되느냐 하는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과거 경험상 그렇게 해봤는데 안 통하더라는 것이 있고 또한 그렇게 했다가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불신만 당하는 북한으로부터 불신만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설득에 적극 나선다든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북중 관계 전문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중러와 우리 한미일 구도를 어떤 확정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은 이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북중 관계의 맹점을 잘 살피고 외교 안보와 경제 또 지정학과 지경학을 잘 배합하는 그런 투 트랙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대적인 열병식도 개최했는데요. 통상적인 열병식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가 아니라 트랙터나 생수트럭 같은 민간 장비에 실은 재래식 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열병식을 개최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이 되던 지난 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이른바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 개최됐는데요. 농촌 기계와 초병들이 원수들의 머리 위에 불벼락 들씌울 복수의 포실을 높이 들고 나갑니다. 농사용 트랙터가 122mm 방사포를 매단 채 행진하죠. 룡악산 샘물이란 글씨가 보이는 이 트럭 지붕에도 방사포가 놓여져 있고
직원들은 작업모를 쓰고 가운까지 입었는데 자세히 보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무력의 저 늠름한 모습, 우리 당의 자위적 군사로서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이 화물차도 위에서 보면 영락없는 시멘트 운반 차량인데요. 덮개에 시멘트 포대를 얹어 방사포를 가려놨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농장이나 각종 산업 현장에서 쓰는 장비를 개조한 무기를 선보이면서 전 주민이 언제라도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초에서는 혁신자, 진지에 나서면 명포수. 평화로운 나날에도 마음은 언제나 결전의 시각에 살고 있는 노농조기 대원들입니다. 네, 전 주민이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건가요? 네, 열병식에 나선 북한의 노농적위군은 민간 군사 조직으로 우리의 민방위와 유사한데요. 글자 그대로 노동자와 농민 등으로 편성된 예비 병력입니다. 평시에는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엔 지역별, 직장 단위별 군사 조직으로 전환되는데 규모는 북한 인구의 4분의 1, 약 570만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20일에서 한 달간 합숙훈련도 하고 실탄 사격도 합니다. 농민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일씩 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진행을 합니다. 노동자들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훈련에 동원돼야 되는데 보름씩 갈라가지고 올해만 벌써 3번째 열병식인데요. 한 해에 이렇게 3번이나 열병식을 하는 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네, 북한은 앞서 2월과 7월에도 정규군이 주축이 된 열병식을 열었죠. 이번 열병식은 화성 18형 등 전략 무기가 등장했던 때와는 성격이 좀 다른데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2번의 열병식 외에 열병식에 준하는 군사 예식을 한 차례 더했던 적이 있긴 한데요. 이제 침략군 기지들과 남조선 주둔 미군 기지들을 초토할 만단의 타격 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한 해 3차례 열병식을 한 건 올해가 처음으로 현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핵은 가졌지만 국제적인 고립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제 결속, 대정인 위상 강화. 김정은 위원장은 행사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도 했는데요. 한 줄에 50여 명씩 16줄, 한꺼번에 800~900명이 함께 찍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소를 옮겨가며 15번 촬영했으니까 12,000~13,000 명 정도와 기념 촬영을 한 셈입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횃불 야회와 각종 공연 등 행사를 잇따라 교체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했습니다.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랄하게 질책을 당하면서 실각이 예상됐던 김덕훈 총리의 행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각종 기념식이나 외국 대표단 접견에 나서기도 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고요? 네, 얼마 전 평안도 안석간석지 침수 현장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한동안 잘 보이지 않던 김덕훈 내각 총리가 요즘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 간부들이 김덕훈 동지가 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열병식, 중앙보고대회, 기념 공연, 기념 촬영, 중국 대표단 접견 등 정권 수립일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육성 연설도 했습니다. 우리 위협이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호명 순서도 김정은의 핵심 측근인 조용원보다 먼저 불리면서 건재를 과시했고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서도 김정은을 수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고요? 네,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위축된 듯한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는데요. 이 장면은 전술핵 잠수함 진수식 때인데 김정은이 연설하는 도중 자리에 앉은 김덕훈의 다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붙여 모은 걸 볼 수 있죠. 팔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은데요. 다리가 좀 벌어질 것 같으면 계속 힘주어 오므리려는 듯한 장면도 보입니다. 철도철미 영해 방해에 국한되어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인력에 처물릴 수 있게. 또 이 장면은 중앙보고대회 영상인데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가기 전 김 위원장에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죠. 지난 2월 체육대회 행사에서 벌떡 일어서거나 털썩 주저앉으면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던 때와는 달리 철저하게 몸을 낮추면서 조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 유난스럽다 싶을 만큼 이렇게 조심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먼저 경질이 예상됐던 김덕훈이 일단은 재신임을 받았을 거란 분석인데요.
마땅히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고 국경 봉쇄를 풀고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거란 관측입니다. 그런 만큼 호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도 한껏 자세를 낮췄을 거란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하게 김덕훈을 질책하는 그 과정에서 낮은 자세로 앞으로 북한 경제, 내각을 이끌겠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일각에선 김덕훈에 대한 김 위원장의 호된 질타와 내각에 대한 비판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린 만큼 머지않아 검열과 문책이 뒤따를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북 제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선 요즘 대형 건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북한 매체에서는 각종 건설 성과를 과시하는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궁금해. 오늘은 북한이 이렇게 건설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충희 씨는 북한에 계실 때 속도전 돌격대로 철도며 건물이며 많이 지어보셨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건물 좀 지어본 사람으로서 이 요즘 북한 건설 보시면은 어떻게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네, 제가 석도전 청년돌격대 있을 때는 80년도, 90년도거든요. 인민대학 습당 건설하고 주택으로서는 이제 광복거리하고 통일거리 건설을 참가해봤는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빌딩, 거층 빌딩이나 건물들은 확실히 좀 그 디자인부터 다르고요. 내부 구조라든가 외부의 이제 저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곡선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형태도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TV에는 건설 관련 소식이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올해도 각지의 다양한 건설 소식을 거의 매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양 서북쪽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공사장입니다. 지난 2월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은 딸 김주애를 데리고 참석했었는데요.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고 미장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화성지구 2단계 만세대 살림집 건설 현장 소식도 자주 나오는데요. 진행 상황과 성과를 선전합니다. 날이 날마다 새로운 건설 속도가 창조되고 있는 수도의 대거조 전구들마다에서 화손식 경제 선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속에 평양뿐 아니라 각 도, 시, 군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는데요. 시, 군별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형산군 정황농장, 옹진군 대기농장, 청단군 신생농장 마을에 새 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1년 내내 건설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이른바 건설 정치다 이런 표현이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건설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양 5만 세대 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년도 1단계로 동평양 지역의 송신 송화지구의 1만 세대 건설 완공을 했고 현재 북한이 평양 진대에만 대체로 한 10만 세대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수요의 한 반 정도를 2년 안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북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도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에 꽤 많은 이제 건설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옥류관 쪽에 있던 수산물 식당을 강 건너서 문수거리 쪽에 정말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김정은 시기에 들어가서 건설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 큼직큼직하게 눈에 띄우는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형 건설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 전쟁 끝나고 전후복구 건설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정도의 건설 용량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쓰고 사는 문제,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건설은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년 전에 평양 건재 공장이라든지 타일 공장 이런 데를 가보면 이미 그때부터 북한은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자재 수습이라든지 공장 현대화 작업들을 하고 그에 기반해가지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건설 부분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가면 1000세대를 지어도 1000세대의 디자인이 똑같았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술 한 잔 거치고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다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흐름들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성과를 가장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의 건설 사업에는 다른 나라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들이 대규모로 동원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툴과 앞서 잠깐 살펴봤던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공사장인데요. 밤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이들, 바로 청년 돌격대원들입니다. 정말이지 하루가 다르게 표모되어가는 이 콘솔장을 무심히 대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하루 일이 끝나면 여기 콘솔장으로 달려나오곤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 건설을 청년들에게 맡긴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북한 전역에서 자원했다는 청년들 모습은 북한 TV에서 자주 다루는 소식입니다. 흉안북도와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의 수많은 청년들이 소도의 건설 전역으로 용역 탄원했습니다. 건설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동원해서 과연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전 세대들은 청년 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고생을 모르고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청년 돌격대에 넣어서 힘든 공사들을 함으로써 거기서 경험과 전 세대의 어떤 경험들을 좀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측면도 굉장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제재로 인해서 지금 북쪽의 중공업이나 대규모 기업 공장들이 돌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년들을 이런 청년 돌격대에 넣음으로써 일정하게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면으로는 이 젊은 세대가 다른 생각 못하도록 사상 단속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배고프고 힘들면 딴 생각 못하기는 하죠. 하나의 국가라는 게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노동만 하다가 청춘 다 바치면 어디에 또 쓰겠습니까? 이제 사실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합니다. 네, 북한은 많은 부분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데요. 요즘 건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도 자체 생산, 국산화를 강조합니다. 공장에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두고 공장에 쌓여 있는 타일들. 아파트 내부에 사용하는 타일을 생산하는 건재 공장인데요. 북한 TV는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던 마감재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게 됐다고 선전합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산림집 건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맞게 타일류와 위생자기류, 인조 대청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마감 건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대외 선전 매체는 북한에서 자체 생산하는 마감 건재들이 규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도 과거에 비해 현재 개선됐다고 강조합니다. 건설 자재 국산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 대북 제재하고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건설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지대에서 주민들 철거시키고 북한이 이제 또 항상 노동당은 언제까지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공하라 하면 이거 자재 수입에만 매달리면 절대 완공 못 하거든요. 또 지금까지 제 날짜에 완공한 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감 자재를 자기네가 자체로 만들고 그것도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죠. 네. 2001년도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력갱생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도 모든 걸 다 자력갱생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은 우선 자체의 국산화 제품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안 되는 것들은 수입, 무역을 통해서 확보하는 이런 이중적인 전략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육지책으로 자력경쟁 노선을 더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먹는 문제 못지않게 주거 환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건설 사업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 건설이라는 게 좀 종합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을 제대로 하려면 뭐 이제 건재공업도 발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철강공업도 발전해야 되고 뭐 산림도 있어서 먹재도 있어야 되고 이 연관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끔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 그 좋은 집에서 100가지 부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겠죠. 북한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이제 지금 건설된 청량거리 아파트 같은 경우를 최근 촬영한 외벽 같은 걸 보면은 이미 상당히 좀 훼손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북한 내부에 만들어져야만이 이게 직접적인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최근 집중하고 있다는 건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규모 건설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되는 북한 현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공업 부분의 발전도 강조하고 있다는데요. 다음 시간엔 북한 공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간해 작업반 관리소들에서 생산한 피복류, 신발류, 가방류, 세수 상품을 비롯해서 채소 상품? 선물, 가늘고 작은 상품 뭐 이런 거 아니야? 채소 상품이랑 새 상품? 다양한 잡화를 가리키는 말로 북한에서는 세소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소상품을 보장해주는 장마당 등의 용례가 확인됩니다. 잡화? 뭔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가지고 좀 유추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올여름 정말 유난히도 더웠는데요. 요즘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정취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환절기엔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올해는 1년 내내 독감 유행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죠.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